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형식 언어 4장 어휘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1장에서 컴파일러와 그 다음에 문법 이론, 형식 언어 이런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 번씩 쭉 다뤘고요. 2장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형식 언어에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언어가 무엇이고 문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촘스키 계층도 같은 것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제 잘 살펴봤었습니다. 자, 3장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타입 3 그래마, 그리고 타입 3 언어, 우리 정규 언어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정규 언어, 정규 문법,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4장에서는 3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실질적인 어휘 분석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리마인드 하셔서 4장에서 그거를 이제 실체화 시키는 그런 과정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4장에서 우리가 어휘 분석을 다룰 거고요. 컴파일러에서 전처리기를 제외한다라면 가장 이제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어떤 소스 파일을 입력으로 받게 되면 그 전체 소스 파일들을 분석에 필요한 이제 최소 단위, 우리가 보통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토큰이라고 불리는 최소 단위로 이제 잘게 쪼개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통해서 주어진 프로그램 소스, 커다란 텍스트 덩어리를 그 토큰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이제 잘게 쪼개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어휘 분석, 렉시컬 어널리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이제 잘게 쪼개진 토큰들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구문 분석, 파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단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어휘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전체 내용은 이번 동영상하고 이 다음 동영상, 그 다음 동영상까지 해가지고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쪼개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이제 오버뷰에 대한 내용하고 이제 토큰을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개별 토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을 이제 하게 되겠고요. 실제 이 교재는 그 미니C라는 그 실험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대상으로 이제 전체적인 컴파일러의 실험용 컴파일러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니C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휘 구조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아이덴티파이어라던가 정수, 또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 형태의 실수라던가 스트링 커멘트 이런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그 토큰 구조들을 쭉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시간 이제 동영상에서 이제 실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어휘 분석기를 이제 구현할 수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동영상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런 어휘 분석기를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 1장에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휘 분석기 자동화기, 그 어휘 분석기를 오토매틱하게 이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툴들이 있는데, 이제 툴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렉스라는 툴이 있습니다. 나온 지는 꽤 오래됐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력하게 사용되는 도구고요. 이 렉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차례대로 쭉 이제 살펴볼 내용입니다. 내용이 아니라 살펴볼 예정이죠. 자, 아무튼 그 첫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렉시컬 어널리시스가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컴파일러의 이제 첫 번째 단계의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렉시컬 어널리시스는 그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입력을 들어온 커다란 텍스트 덩어리, 그럼 한 줄짜리 길다란 스트링이죠. 그런 스트링들을 이제 잘게 이제 쪼개는 그런 작업들을 어휘 분석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기본 단위를 우리가 이제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모델화 하게 된다면 어떤 이제 블랙박스 모델을 써가지고 이걸 딱 표현한다면 이 렉시컬 어널리시스는 입력으로 소스 프로그램을 입력받아서 출력으로 어떤 일련의 토큰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모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어휘 분석에 쓰이는 그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학문적으로 또는 이제 컴파일러의 어떤 그 단위 모듈 단위로 이야기할 때는 렉시컬 어널라이저라고 이제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캐너라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캐너는 주로 이제 어떨 때 많이 사용하는 어휘냐면 그 컴파일러의 이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의 모듈, 뭐 프로그램의 명칭 뭐 이런 용도로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스캐너라고 많이 쓰이게 돼요. 또는 우리가 이제 렉서라고도 쓰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프로그램의 구현물을 지칭을 할 때는 스캐너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어떤 그 이론적인 또는 어떤 모델에서의 어떤 단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렉시컬 어널라이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의미적으로는 다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그 어휘 분석기는 인풋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토큰으로 이제 쪼개게 되는데 토큰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1장에서도 잠깐 살펴보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나요? 토큰이 문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국어 시간에 배우실 때 국어와 문법과 관련된 그 시간에 배우실 때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태소라고 불러요. 공문으로 번역을 했을 때는 우리 영문으로 쓰게 되면 토큰이라고 씁니다. 토큰, 네, 형태소 다 같은 표현이고요. 어휘 분석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 형태소 분석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 뭐 유행하는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같은 것들을 할 때 뭐 형태소 분석기 같은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전부 다 이러한 어떤 입력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문장들을 토큰으로 쪼개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쪼갤 때 뭐 중요한 것들이 결국 그 쪼개진 단위 토큰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제 결정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요 단위 토큰은 뭐 예를 들어 뭐 명사다, 뭐 동사다 이렇게 딱딱딱딱딱 쪼개주는 지정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이 토큰은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보시는 것처럼 뭐 synthetic entity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synthetic entity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구문 구조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단위 유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정규 언어로 이렇게 표현이 될 때 정규 언어를 분석하기 위한 세부 단위들, 세부 이제 기본 단위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터미널 심벌로 이제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여기 있는 예제처럼 뭐 if 뭐 여는 가로 a 뭐 크다 뭐 10 닫는 가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정규 언어 입장에서는 이 i라는 거, f라는 거, 그 다음에 여는 가로 이 각각의 요소들이 다 터미널 심벌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10에서도 1, 그 다음에 0의 어떤 이제 결합으로 이제 분석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이 각각의 요소가 이제 그 분석을 위한 이제 최소 단위죠. 정규 언어. 그리고 어휘 분석을 위한 최소 단위인데, 이 synthetic entity가 토큰이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러한 정규 언어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그런 토큰들이 다시 구문 분석기 입장에서는 최소 유닛으로 취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규 언어를 분석을 해서 어휘 분석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이 토큰들이 다시 구문 분석 입장에서는 최소 단위로 이제 취급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컨텍스트 프리 그램마, 그 다음에 푸시다운 오토마타, 파서 입장에서는 토큰이 다시 터미널 심벌처럼 취급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 토큰은 다른 토큰들하고 이제 구별을 위한 어떤 이제 유니크한 ID 값을 갖게 돼요. 그걸 우리가 토큰 넘버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이 토큰이 이제 실제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토큰 valu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토큰은 토큰 넘버, ID 값과 그 다음에 그 ID 값과 매칭이 되는,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토큰의 value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넘버와 value 이 두 개의 쌍으로 보통 표현이 돼요. 자, 그거 외에도 이제 추가적인 값들을 이제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라인 넘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애트리뷰트, 뭐 컬럼 넘버, 뭐 파일 넘버 이런 것들도 다양한 속성들을 이제 가질 수가 있고요. 어휘 분석 단계에서의 뭐 에러 메시지라던가, 뭐 구문 분석 단계에서의 에러 메시지 이런 데서도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심볼 테이블 프로세싱하거나 뭐 파싱 과정에서의 뭐 특정한 정보를 이제 더 가져오거나 할 때 이제 얼마든지 추가적인 정보를 토큰에 부여함으로써 우리가 해당 프로세스를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거는 유니크한 ID 값, 넘버 값, 그 다음에 ID 가지고 구별이 안 될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밸류 값,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토큰 넘버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할 때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빠르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교 처리할 수 있는 정수형을 많이 이제 선호를 하게 됩니다. 문자열로 취급을 할 수도 있지만 문자열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 문자열 비교에 따른 그 프로세싱 비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그 어떤 그 어휘 분석기를 디자인하는 컴파일러의 이제 디자이너가 토큰마다 이제 유니크한 아이디를 다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그 정수형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뭐 여기 보시는 예제처럼 뭐 if의 토큰 넘버는 뭐 32, 여는 괄호의 토큰 넘버는 7, 그 다음에 identifier의 토큰 넘버는 4, 그 다음에 뭐보다 크다, greater than 같은 경우 뭐 25, 그 다음에 뭐 정수형 그 리터럴 뭐 5, 그 다음에 닫는 괄호 뭐 8,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제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미리 약속된 그런 지정된 숫자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if 라는 어떤 터미널 심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if라는 걸로 인식이 됐다. 그러면 너는 if라는 키워드니까 미리 지정된 32 값을 뭐 할당을 해준다. 이렇게 다 미리 이제 사전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쌍으로 우리가 묶여 있다라고 한 토큰 밸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좀 특이해 보이는 게, 다른 값들은 다 0으로 되어 있는데 A와 10, 아까 아이덴티파이어와 인티저 리터럴이라고 얘기한 이 두 가지 값들은 그 토큰 밸류에 특정한 값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if 여는 가로 같은 그러한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어떤 토큰 같은 경우에는 토큰 넘버만 가지고 다른 토큰들과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0이면은 if, 뭐 7이면은 여는 괄호 이렇게 구별이 가능한데, 아이덴티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A라는 아이덴티파이어가 들어와도 토큰 넘버는 4, B라는 아이덴티파이어가 들어와도 뭐 토큰 넘버는 4. 그래서 구별이 안 돼요. 이게 A하고 B가 분명히 다른 그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이덴티파이어는 이제 똑같이 4번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별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토큰 넘버 외에 추가적인 밸류 값을 더 가집니다. 다른 토큰들과 구별이 가능하게, 어떤 변수, 함수 뭐 이런 것도 구별이 가능하게. 마찬가지 리터럴도 똑같이 이제 취급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인티저 리터럴은 5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10이 됐건 100이 됐건 모두 다 토큰 넘버는 5예요. 그러면은 뭐 이제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런 정보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유지가 이제 쉽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공통된 어떤 그 토큰 넘버를 활용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실질적인 해당 토큰에 있는 값을 보시는 것처럼 뭐 토큰 밸류를 통해서 다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소를 뭐 페어로 가지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토큰들을 구별하고 분류하고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토큰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이제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스페셜 폼 토큰 또는 이제 제너럴 폼 토큰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페셜 폼 토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이 토큰 넘버들 가지고 다 구별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언어의 설계자가 미리 다 지정을 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스페셜 폼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 뭐 오퍼레이터 심볼스, 그 다음에 딜리미터즈 이런 것들이 이제 스페셜 폼에 해당이 되죠. 키워드에는 뭐 constant, else, if, int 이러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들 있죠. 조건문은 뭐 어떻게 된다. 그럴 때 뭐 if 키워드로 뭐 시작을 해야 된다. 뭐 함수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때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이제 심볼들에 이제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산자,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나누기 등등등에 쓰이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 심볼도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전부 다 언어의 설계자가, 랭귀지 디자이너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정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문장을 이제 구별하게 되는 문장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구분자들, 우리가 딜리미터라고 부르는 이런 구분자들, 세미콜론, 콤마, 여는 가로, 닫는 가로 이런 것들 전부 다 랭귀지 디자이너가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스페셜 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토큰에 대한 규칙만 정의가 되어 있고 그 토큰을 실제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제너럴 폼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아이덴티파이어 또는 컨스탄트 이런 것들이 제너럴 폼 토큰에 해당이 되죠. 무슨 얘기냐? 아이덴티파이어 명칭에 대한 이야기, 명칭에 대한 규칙만 제공이 돼요. 랭귀지 디자이너가 C 언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C 언어에서의 아이덴티파이어는 언더바로 시작을 하거나 영어 대소문자, 알파벳 대소문자로 시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언더바나 알파벳 대소문자, 뭐 레터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뭐 숫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제 일련의 규칙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규칙에 맞다라면 어떤 형태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너럴 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토큰들이 표현이 될 때는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어떤 변수 이름, 함수 이름, 뭐 클래스 이름 이게 이제 그때마다 이제 달라지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너럴 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컨스탄트도 이제 똑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이 돼요. 우리가 뭐 정수상수, 뭐 실수상수, 뭐 캐릭터 상수, 뭐 스트링 상수 이런 것들 모두 다 마찬가지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제너럴 폼은 이제 특정한 이제 규칙에 의해서 그 규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따지게 되고요. 굉장히 이제 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래머에게 이제 자유를 주게 되죠. 그런 규칙들은 이제 보통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 가지고 해당 토큰의 어떤 구조를 우리가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위에서 소개한 그런 ID 같은 것들 보시는 것처럼 letter와 언더바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letter, digit, 언더바가 여러 번 올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C 언어의 어떤 아이덴티파이어 구조를 이제 정의를 하고 이제 이 구조에 맞게 프로그래머가 이제 얼마든지 해당 토큰들을 기술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토큰의 뭐 의미, 그 다음에 토큰이 가지게 되는 값, 뭐 넘버 밸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토큰의 형태가 뭐 스페셜 폼, 뭐 제너럴 폼 두 가지 큰 타입으로 나눠진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어휘 분석기 렉시컨 어널라이저는 보통 그 컴파일러에서는 그 파서의 이제 서브루틴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신텍스 어널라이저의 어떤 하나의 뭐 프로시저 또는 뭐 서브루틴 또는 뭐 안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 일종의 이제 라이브러리 펑션처럼 이제 취급이 되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 그 파서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이제 구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터미널 심벌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 오토마타들은 보통 그 텍스트를 다 이렇게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지정되어 있는 어떤 규칙에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따지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 심벌들을 우리가 이제 터미널 심벌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터미널 심벌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구문 분석기 입장에서의 터미널 심벌들은 누가 만들어주냐? 렉시컬 어널라이저가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렉시컬 어널라이저는 실제로 그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에서의 텍스트를 하나씩 가져와서 심벌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토큰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구조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신텍스 어널라이저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뭐 신텍스 어널라이저 파서 입장에서 자기가 분석을 위해서 그 터미널 심벌들이 필요하게 되면 누구를 콜하게 되느냐? 렉시컬 어널라이저를 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그 뭐 신텍스 어널라이저의 프로시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연유에 따라서 이 프로시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텍스 어널라이저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토큰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렉시컬 어널라이저를 이제 콜하면서 필요한 토큰들을 이제 쭉 얻어오게 되죠. 그리고 구문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뭐 렉시컬 어널라이저하고 신텍스 어널라이저를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보통 설명하지는 않고 보통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장에서 여러분들 공부했던 것처럼 뭐 렉시컬 어널라이저의 핵심 이론은 뭐 파이나이트 오토마타하고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신텍스 어널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푸시다운 오토마타 두 개 이제 그 어떤 뭐 렉시컬 레벨, 뭐 신텍스 레벨에 해당되는 언어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 이런 이제 이론적인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토큰들을 이제 파서에 전달해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게 렉시컬 어널라이저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큰은 보통 토큰 넘버 이런 어떤 페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개념적으로 소개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드시게 되면 뭐 이런 어떤 토큰을 뭐 스트럭처 형태의 구조체로 표현하거나 또는 이제 클래스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뭐 입력으로 뭐 if가 들어오게 되면 뭐 32,0이라는 값들을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뭐 if 여는 괄호 뭐 x 크다 y 닫는 괄호 x 뭐 그 다음에 equal 10 세미콜론 이런 뭐 텍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일련의 분석들을 하게 돼서 32,0 뭐 7,0 뭐 4,x 25,0 4,y 등등등 이런 어떤 토큰의 시리즈를 쭉 이제 파서에게 넘겨주게 돼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렉시컬 어널라이저입니다. 구조는 이제 뭐 심플하죠, 개념적으로는. 자, 이렇게 그 컴파일러를 어휘 분석, 뭐 구문 분석 이렇게 쪼개 놓은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도 가장 뭐 큰 이유는 효율성, 그 다음에 모듈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파서와
스캐너를 이제 쪼개 놓은 이유, 신텍스 어널리시스, 렉시컬 어널리시스 뭐 이런 것들 쪼개 놓은 이유는 모듈화 시켜서 어떤 그 정규 언어 레벨에서의 어떤 규칙들을 분석을 할 때는 스캐너를 우리가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서 레벨에서 그 문맥 자유 언어 수준에서의 어떤 규칙들을 분석할 때는 파서가 분석을 하고 그 규칙은 이제 그 파서 생성 과정, 파서 분석 과정에서만 이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쪼개놓게 되면 우리가 그 어떤 언어를 설계하고 뭐 유지 보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효율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 그 신텍스 어널리시스 레벨에서 렉시컬 어널리시스까지 같이 한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이론상으로. 왜냐? 신텍스 어널리시스, 다시 말해서 푸시다운 오토마타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커버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파서가 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가 하는 일을 파서가 다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그 실질적으로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뭐 모듈화 문제도 이제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토큰의 정의와 구문 구조의 정의가 이제 합쳐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임팩트, 어떤 그 토큰 구조를 변경할 때, 그 다음에 구문 구조를 변경할 때 모두 다 이제 똑같이 받게 되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그 파싱 테이블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정규 언어를 파서해서 다시 말해서 그 정규 언어로 표현되는 토큰 구조를 우리가 구문 구조가 표현되는 파서에서 같이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사용되는 그 파싱 테이블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 이러면 이제 굉장히 쉽지가 않죠.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레벨을 이제 두고 심플한 문제는 심플한 수준에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처리를 하고요. 좀 더 복잡한 파싱과 관련된 문제는 비교적 문제를 단순화시켜 놓고 뭐 파싱 레벨에서 이제 다시 뭐 분석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컴파일러의 전반적인 효율성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규 언어 정의 문제는 뭐 정규 언어 정의, 그 다음에 그 문맥 자유 언어 정의 부분은 뭐 문맥 자유 언어를 핸들링하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라면은 토큰의 구조가 구문 구조하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 가령 그 어떤 그 if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if는 뭐 여는 가로 if 여는 가로 뭐 x, y 뭐 닫는 가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그 우리가 그 if에 대한 이제 토큰 넘버를 뭐 아까 뭐 32 이런 식으로 뭐 핸들링을 했다라고 32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뭐 여는 가로 뭐 x 크다 y 뭐 닫는 가로 이렇게 쭉 정의를 했어요. 그럼 파서 입장에서는 if의 세부적인 구조가 뭔지 이제 상관이 없고요. 오로지 이 토큰 넘버를 가지고만 이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렉시칼 레벨에서 내가 if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로 했는데 조금 뭐 프로그램을 좀 바꿔가지고 뭐 i를 2개 쓰고 뭐 f를 이렇게 쓴다던가, 또는 대문자로 난 표현을 할래, 또는 뭐 한글 컴파일러처럼 뭐 만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래. 그래서 그 토큰의 구조를 바꾸는 거죠. 토큰의 구조를 바꾸더라도 토큰 넘버가 바뀌지 않으면 파서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법 구조의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면. 따라서 그 정규 언어 인식 과정과, 그러니까 정규 언어로 표현되는 그 토큰의 인식 과정과 그 전체적인 문법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구문 구조의 인식 과정을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죠.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캐너와 파서를 구별할 때 이제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인 뭐 파서의 뭐 행동은 뭐 파싱 테이블에 기록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슬라이드에 되어 있는데, 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그 파서, 파싱, 그 다음에 뭐 LR 파싱, LL 파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는 뭐 shift, reduce, offset, error로 표현되는 뭐
Shift Reduce Parser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요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캐치해야 될 것들은 이거예요. 토큰과 상태 값들을 이용해서 파서의 세부적인 행동이 결정이 된다. 요 토큰은 스캐너가 결정을 하게 된다. 스캐너가 넘겨주게 된다. 그러면 그 넘어온 토큰 정보와 그 다음에 현재의 어떤 이제 상태 정보를 이용해서 다음에 어떤 액션들을 결정하는 게 파서다. 이 정도로 일단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외에 그 다음에 심볼 테이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제 특정 심볼에 대한 정보를 어휘 분석 과정, 구문 분석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저장하고 조회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단순하게 어휘 분석하고 구문 분석이 그 오토마타 수준에서 다 핸들링 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가 이제 별도의 자료 구조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 컴파일러를 이제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러한 어떤 인포메이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한데, 그때 많이 쓰이게 되는 걸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녀석을 우리가 심볼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심볼 테이블은 보통 어떤 토큰의 이름 정보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속성값들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의 이제 효율성 같은 것들을 위해서 해시드 버켓, 심볼 테이블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거 관련된 것도 나중에 실제 이제 심볼 테이블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4장에서 이제 첫 번째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씩 쭉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어휘 분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다 이야기를 했고요.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하면, 어휘 분석은 어떤 그 프로그램 텍스트, 커다란 스트링이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면, 프로그램 소스가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토큰으로 다 쪼개는 그런 것들을 어휘 분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3장에서 배웠던 정규 언어, 정규 문법,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이런 어휘 분석의 어떤 그 이론적인 토대다 라는 것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토큰은 그 다음 단계에서의 터미널로 취급이 된다. 구문 분석 단계에서의 터미널로 취급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토큰 넘버, 토큰 밸류 이런 기본적인 두 가지 값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가지 애트리뷰트를 더 토큰이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큰 넘버가 정수형 보통 많이 쓴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밸류는 어떤 때 값들이 설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토큰 넘버 가지고 구별이 안 되는 아이덴티파이어, 리터럴 이런 것들의 이제 밸류가 보통 이제 지정이 된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고요. 컴파일러 입장에서 파서와 스캐너, 어휘 분석기와 구문 분석기가 구별이 돼서 모듈러하게 구성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휘 분석기 구현을, 그리고 이 챕터를 잘 이해하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실제 토큰 인식이라던가 어휘 분석기 구현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렉서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